저는 얼마 전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구글 평점 4.8점인 고급 레스토랑도 찾아갔죠. 뭔 식당에 호출별도 없어. 헤헤 excuse me. 근데 공기가 싸늘하다. 유럽인들의 눈빛이 비숑이 되어 꽂힌다. 나 뭐 잘못했나? 오늘 교양 만드는 유럽 레스토랑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레스토랑이 본격 등장한 건 단두대에서 귀족들 목이 날아가던 프랑스 혁명 이후. 스프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없어? 귀족 사회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일하던 요리사들은 백수가 됐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요리사였던 샤를 드와eng은 왕비가 죽고 백수가 되자 새 정부에게 새 일자리를 요구했답니다. 왕비 측근 출신이 뻔뻔하네? 눈새가 맘에 안 들었던 새 정부. 전제주의의 부활을 꿈꾼다는 명목으로 드와eng을 단두대로 보내버립니다. 이를 본 요리사들은 알아서 먹고 살 길을 찾아 파리에 레스토랑을 개업하죠. 그중 로베르라는 요리사는 귀족집에서 함께 일했던 하인들을 자신의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고용했죠. 서비스직에 아주 찰떡. 이 고급 레스토랑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귀족들을 손민수하고 싶어하는 부르주아의 마음을 탕탕 후루후루. 사실 레스토랑 이전에는 음식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여관 같은 숙박시설에서는 주인장이 그날 만든 음식을 팔긴 했지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한정적이었습니다. 이건 길드 때문이었는데요. 빵은 제빵 조합의 업자만, 고기는 정육 조합의 업자만 팔 수 있었습니다. 즉 빵을 파는 곳에서 고기가 들어간 빵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길드 권력은 상권을 다 장악할 만큼 상상 그 이상.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 길드 해체됐죠? 요리사들은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온갖 메뉴를 개발했고 레스토랑은 메뉴판과 함께 수십 개의 음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은 메뉴에서 이것저것 고를 수 있는 이전에는 없었던 메뉴 선택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죠.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에는 거의 최종 보스급으로 미식가 안토니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 프랑스의 미식가인 그리모는 안토니고 뺨치게 깐깐 그 자체였다고 하죠. 그는 1803년 미식가 영감 아주 잘 먹는 방법이라는 최초의 레스토랑 가이드북을 출간합니다. 파리의 식당 소개, 음식 주문법, 먹는 법, 도구 사용법은 물론 음식 맛, 서비스, 분위기, 가격을 고려해 레스토랑을 1점에서 3점으로 평가했죠. 미슐랭? 당시 프랑스인들에겐 맛집 블로그가 절실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50개도 채 되지 않던 레스토랑이 1800년대에 들어서 약 3,000개가 됐으니 뭘 먹어야 잘 먹은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파리에는 미식가 연감과 같은 각종 맛집 안내책, 비평 잡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레스토랑의 평가 기준은 점점 높아졌고 자연스레 레스토랑의 퀄리티도 업그레이드. 여기에 프랑스식 식사 예절과 식사는 단순 먹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교류의 장이다 라는 가치관이 더해져서 프랑스만의 독특한 미식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러던 중 1939년 프랑스의 미식 문화를 대놓고 뽐낼 기회가 찾아옵니다. 뉴욕 만국 박람회. 프랑스는 박람회장에 르 파빌리온이라는 큰 레스토랑을 설치하고 파리 최고의 요리사들을 파견합니다. 프랑스의 미식을 알리기 위해 칼을 갈고 온 요리사들 무려 10코스의 요리를 선보였고요. 비싼 값에도 인기 대폭발. 약 13만 6천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죠. 미식! 참고로 2010년 프랑스 미식 문화는 음식이 아닌 음식 문화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김치 2개요. 사장님, 소주도 하나요? 앉기도 전에 주문부터 갈기고 버튼 하나로 사장님을 부르는 극강의 빨리빨리 고효율 시스템. 이것이 바로 한국 식당의 룰. 근데 이 룰을 탑재하고 유럽 식당에 간다? 단박에 진상으로 등극. 가끔 유럽 식당 불친절함, 내가 불렀는데 인상 찌푸림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건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생겨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상황 1. 저 자리 개좋음 내꺼 찜. 나 여기 식당에 벨도 없네. 헤이 excuse me. 유럽 식당 특. 웨이터들이 각각 담당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음. 그래서 식당에 들어갈 때는 웨이터의 안내에 따라가야 하고요. 주문할 때는 담당 웨이터가 눈치채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 안 온다 싶으면 그땐 조용히 손들고 아이 컨택. 참고로 핑거 스냅은 절대 높. 이건 신분제가 있던 시절 귀족들이 하인을 부르던 방식이니 절대 높.
상황 2. 아니 왜 이렇게 하나? 내가 메뉴판만 10번을 정독했다. 유럽에서는 손님이 메뉴판을 보고 있으면 아직 메뉴 고민 중인 줄 알고 다가오지 않는답니다. 아, 메뉴판을 덮었어야 했구나. 그리고 한 가지 팁. 밥 먹다가 갑자기 급동이 온다면 포크와 나이프를 C자로 놓기. 이건 잠시 자리를 비우니 그릇을 치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 먹었다면 11자로 놓기. 그 다음은 대망의 계산 시간입니다. 팁을 놓고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팁을 줘야 하나? 얼마나 줘야 하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럽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팁을 거의 안 내는 추세. 팁 문화를 없애는 대신 봉사료를 만들어서 계산서에 포함하도록 했죠. 스위스나 독일은 거스름돈을 건네는 정도인데 이것도 절대 의무는 아님. 팁 문화는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귀족들이 다른 귀족집에 방문할 때 하인들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줬는데 이게 카페와 선술집을 거쳐 레스토랑에 정착했다는 거죠. 팁 문화는 나라마다 다른데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은 팁 문화가 없고요. 미국은 계산서에 20%를 주는 게 거의 의무가 됐다는데 이건 고용주가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팁을 줘야 최저임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네요. 좋아, 실수를 만회하고 배운 걸 써먹기 위해 다시 유럽에 다녀오겠습니다. 팀장님, 저 한 달만 휴가 쓸게요. 네, 다녀오세요. 헐, 진짜요? 그래도 돼요? 대신 돌아오면 자리 없음. 에라이, 다음 주에도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여기요, 사장님, 만둣국 하나!